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기현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거취와 당의 미래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 2시부터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먼저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발표 전에 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김대기 실장은 주 최대 69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좀 극단적인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 발언 어떻게 들어보셨는지요? 예, 오늘 지금 현재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예. 현재 이제 어떤 69시간 관련된 그 근로자 유연 제도 관련된 부분이 이제 국민들 사이에 아주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민생 관련된 부분 주로 얘기가 되겠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주로 어제 그제 끝난 그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랄지 또 알려지기로는 또 부산 엑스포 문제 또 남부지방에 지금 가뭄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아마 이번에 김기현 대표 출범 체제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당정대 고위 당정 협의회인데 예. 앞으로 아마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와의 당과의 일체를 강조했기 때문에 예. 책임 정치 차원에서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당정 어떤 협조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봅니다. 지난번에 출범 이후에 대통령께서 신임 지도부를 초청해서 그때 당시에 대표와의 월 2회 정도의 회동을 제안했고 그게 정량화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에 네. 격주로 또 고위 당정회의가 열릴 것이 합의가 됐고 예, 예. 또 그 와중에 또 부처별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당의 정책과 또 스크린 기능을 활성화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이끄는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당에서 하겠다 이런 취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습니다만 앞서 모두 발언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69시간제 관련한 내용이 언급이 됐거든요. 모두 발언 내용 어떻게 들어보셨는지요? 일단 고위 당정 협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당정청 협의였었고요. 지금은 당정대 회의가 돼서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실 그리고 당과 정부가 함께 모여서 국정 현안들,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는 장이기 때문에요. 예. 당연히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정책 발표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협의를 하는데요. 일단은 첫 단추가 잘못 꿰졌기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예. 주 69시간을 하고 이제 재량껏 하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얘기했는데 네. 69시간이라는 게 국제 기준에도 맞지도 않고 점점 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워라밸, 다시 말해서 일할 때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충분하게 휴식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오늘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37.6시간 정도의 주 이렇게 일하는 걸 원하고 있다라고 실제 현장에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일하고 있는 것은 약 41시간 정도를 하고 있다고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그렇다면 국민들은 지금 37.6시간을 원하는데 30시간대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1세기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온라인을 통한 일하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그런 노동 시간이 우리 가정의 파괴 또 급격하게 낮아지는 출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끼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국민들의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69시간까지 허용하는 이 안을 내놓고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럼 60시간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반응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한을 일단 저질러 놓고 지금 수습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대가 바뀌었다. 과거처럼 무조건 열심히 시간 만들어서 일만 하고 있다고 해서 성과 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 정말로 제대로의 성과, 휴식과 가정, 또 일과 여러 가지가 양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빠르게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30시간대가 어렵다면 그러면 현재 제도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이렇게 엄청나게 늘려놓고 나서 지금 부작용 나오고 국민들 반발하고 젊은 청년 세대들 반발하니까 특히 MZ세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국정은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빠르게 국민 여론 수렴하고 지금 제도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갈 것인가. 예. 일단 발표했더라도 전면 처리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타협점을 찾아서 국회에서 야당과 협의하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노동시간 을 만들어가는 거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자세한 거는 결과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모두 발언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네, 실장 김 실장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유연하게 주 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현장에서 현장의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좀 그 부분을 좀 늘려보자. 그런 정책적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에서 정부가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전제는 뭐냐면 노사 간의 합의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유연제를 도입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건강권과 휴직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범위 내인데 일단 69시간 하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양의 그 노동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40시간에 따른 그 69시간을 한 경우 그 휴식을 통해서 뭔가 어떤 웰페어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부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스크린을 해보니 또 국민 여론을 들어보니 69시간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이런 것은 국민 여론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국민의 어떤 그 생활 수준이나 어떤 웰페어 수준을 결정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충분하게 관계자 또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당정대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논의되고 구체적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이 배분돼서 충분하게 검토돼서 국민들이 원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그래서 현장에서 효율성이 있는 그런 노동유연제가 도입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의 효율성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보완을 해나간다고 할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좀 잡아가야겠습니까? 일단 현장의 목소리, 정말 일하시는 분들, 우리 노동자들의 그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예. 이번 조사 결과에서 또 나온 게 있는데요. 연가를 17일, 연 17일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회사 눈치를 보느라고 5일을 쓰지 못한다. 12일밖에 쓰지 못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나왔고요. 예. 실제 우리 기업들의 상황들을 볼 때 여러 가지 경영 여건을 고려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는 회사 눈치를 보느라고 자기 시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또 인사라든가 승진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본인의 그런 압박을 받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하는 분들이 사실상 약자인 곳들이 더구나 중소기업들 노동자로서의 단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곳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 현장 여건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또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정책을 큰 그림 그려놓고 뭔가 효율성, 경영의 효율성, 또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측면만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일하는 분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어떻게 같이 합의하면서 더 좋은 생산성을 그리고 일과 또 복지 그리고 가정이 양립하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협의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해놓고 하는 거죠. 더 생산성 높이자라는 그런 기업의 입장만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일부 비판하지 않습니까? 정경련 정부 같다라는 얘기를 일부 국민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대기업들의 입장은 반영이 되는데 실제 노동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입장들 예를 들어서 뭐 건설노조 같은 경우는 폭력 집단으로까지 지금 매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상당히 어렵고 곤혹스러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계의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그런 노동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돼서 정책이 설계되고 또 집행이 되고 이것이 또 여야 간에 국회에서 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나중에 도리어 국민들의 반발로 후퇴하거나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노동 현장의 얘기들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의 그 생생한 얘기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장의 법의 목소리를 그 듣자. 사각지대에 네. 관련된 부분, 예. 그러니까 법과 현실하고 괴리된 부분, 그래서 어떤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칙 아니겠습니까? 예. 고위 당정협의회 관련해서는요. 이제 잠시 후에 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앞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번 방일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번 방일을 두고 사실 이제 여야의 어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일단 독도와 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를 두고도 좀 대립하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이번 한일 정상회담,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간의 관계를 안보,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 있어서 협력적 파트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후속 대책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의 어떤 그 새로운 발전적 출발의 모멘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최악의 한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 한일 관계 문제를 문재인 정부나 아베 정부가 각각 반일 감정이나 반한 감정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통찰력과 역사적 결단으로 고리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에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또 하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보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 정상회담 하는 당일날 북한에서 ICBM을 화성 17호가 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나 다륙간 탄도탄, 미사일 이런 것이 고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도발하는 것이 뭐 수시대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보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으려면 결국은 한미 안보 체제 플러스 한미일 안보 체제가 좀 굳건하게 되었을 때 어떤 그 확장 억제력을 한다든지 또는 어쨌든 안보 체제를 제대로 갖춰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뭔가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글로벌 경제 상황, 글로벌 국제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한중 패권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과거에 미국과 중국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하는 안미, 경중 이런 등거리 외교가 불가능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가파르게 이런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그러면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은 좀 원만하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다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 경제의 어떤 비중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메꾸려면 수출 확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죠. 유럽이나 동아시아, 인도 또 미국 이런 시장을 갖다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수출 다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세계 경제 3위인 일본을 제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일본의 경제를 우리가 지금 나인이랄지 또는 삼성이랄지 이런 삼성이 갤럭시라고 했다가 다시 삼성 갤럭시를 할 정도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해서 그 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불가피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 아젠다에 있어서 글로벌 아젠다에서 우리가 발언권을 강하게 가지려면 일본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훨씬 더 빠르게 강하게 어떤 국제적 아젠다에 있어서 리더 국가로서 국제적인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본을 극일할 때입니다. 극일할 때 일본을 넘어서야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한 총평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독도 위안부 문제 논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계속 대립하는 부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글쎄 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간의 대화에
정도의 내용들이 밖에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연성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풀고 가고 있고 또 일본은 지금 4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도 국내적으로다가 정치에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어떤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논의하지 않고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박진 장관은 독도 위안부 문제 의제로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논의했는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금 이번 방일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 좀 어떻게 완전히 바라보고 엇갈리는 거죠. 계신지요? 네. 저도 역시 저 보는 입장은 민주당에서 내놓은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의 굴욕 외교라는 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건 가해자인 전범 국가인 일본이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국가 범죄, 정말 살인, 방화, 약탈, 성폭행, 성노예, 생체 실험 그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무수한 국가 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해서 그들의 사과와 또 피해자에 대한 이 배상과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역사 관계는 몰라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완전한 특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36년의 세월 동안에 그 무수한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가해자의 사과와 배상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아베 정부, 극우 민족주의를 걸었던 아베 정부가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고 그래서 안 좋았던 거고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외교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서 일본의 그런 입장은 전혀 변함없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주고 전범 기업들, 범죄 기업들이 있는데 그들이 전혀 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돈을 내서 피해자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외교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외교입니다. 과거에 독일의 브란트 총리가 유태인과 또 폴란드를 방문해서 희생자 묘역에서 무릎 꿇고 반성했을 때 희생자들이 받아들였거든요. 이것이 외교의 출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일본에게 기대는 것이 무작정 맞는 것인가? 지금 일본의 행태는 미국의 이 종속 변수로서 한반도를 다시 일본의 종속 변수로 가지고 있는 것이 미일 한 구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국제사회에서 많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발언력이 약화됐습니다. 앞으로 이 남북 관계라든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의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되고 우리 입장을 편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관계에서 북중러가 사실상 적대 국가가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 외교력도 그렇고요. 이미 수출이라든가 경제 문제도 예. 일본과 미국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그 수치는 높지 않습니다. 중국이라든가 다양한 다변화가 필요한데 도리어 미국과 일본에 종속되는 그 관계가 이번에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외교의 문제점이 크다고 저는 이 굴욕 외교라는 그런 비판들이 예. 많은 공감대를 가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번 독도와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공영방송인 NHK라든가 또 일본의 관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본 NHK 보도는 사실상 확인되지 않은 거는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외교에서는 우리가 NCND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김태우 실장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에서 나온 것들 다 얘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훨씬 더 강하게 가는데 지금 당장 밝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의 문제에 있어 대통령실의 얘기니까요. 그렇더라도 위안부라든가 독도 문제. 지금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 자기네 영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용인했다. 독도를 사실상 일본에 넘겨주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큰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국민께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사안, 우리의 영토와 국권과 헌법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밝히고 네. 문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에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과거에 발목이 잡히고 미래는 더 어두워질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문제가 큰 회담이었다는 측면에서 야권의 이의 제기를 여권은 더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제는 심각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 문제를 풀기 위한 지혜를 여권과 야권이 만나서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고 국민께 또 의견을 듣는 그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더 해야 될것 사실은 같은데. 이건 좀 간략하게 뭔가 말씀해 좀 주시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역사인식과 이 상황지에 따라서 아주 뭐 극명하게 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 계속해서 강자와 약자 어떤 강자나 약자 프레임이나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프레임에서 계속 얽매여 있으면 미래를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USNWR이라고 미국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데인데 여기서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간의 순위를 이렇게 조사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금년도 초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정치 그리고 군사력, 영향력이 있어서 세계에서 종합적으로 6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본은 8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 영국 다음에 우리나라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 이만큼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자신감 있게 일본을 극일하고 일본을 품고 더 나아가서 세계의 지도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일본을 극복해야죠. 언제까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슨 굴욕이다 또는 하수인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 한일 정상회담을 갖다 폄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분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에 맞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정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동안에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통령한테 프리핸드를 줘가지고 일단은 지지해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사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통령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와 우리 국민 여론 그리고 온 국민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정도 위상이 높아진 것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까지 거치면서 온 국민이 합심했기 때문에 이 위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일본이 우리의 이런 위상에 맞게 가해자로서 사과하고 배상하면서 역사를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피해 국가가 도리어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들 더구나 외교적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우리의 외교력은 지금 실추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측면에서 이제는 야권에도 협력을 구하고 국회라든가 입법부 다양한 곳에서 협의하면서 이 사안을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냥 미래를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친일파 이 분들이 주로 하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서 비롯되는 총평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실은 한일 정상회담이 지금 열렸지만 앞으로 열릴 회담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고 지금 또 G7 정상회의 초청도 유력해 보여서 언론 보도에 대한 소식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G7에 함께 한다면 외교 성과 어느 정도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물꼬는 텄지만 사실은 일본의 반응이나 일본의 어떤 태도에 사실은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일 간에 그런 부분은 채워가야 되는 지난 정상회담은 사실은 미완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보면 올 4월에 당장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어떤 자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혐한 그러니까 반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 그것을 어떤 부담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월달에 한미 국빈 방문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일본의 역할, 우리 역할에 대해서도 또 조율할 것이고 또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도 또 이 문제가 거론이 될 것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율을 거쳐서 아무래도 기시다 총리가 올 안에는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대체로 6, 7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쯤 되면 일본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처음에 그렸던 그림들이 상당 부분 완성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내년도 총선이 있습니다. 국민적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번 달 일본 정상과의 만남, 다음 달 미국 정상과의 만남, 5월 달에는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 성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거고요. G7 어쨌든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외교 성과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들 얘기될 거고요. 또 미국에 방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게 현재 줄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상황 보듯이 미국은 우리 기업들이 자국산을 쓰면서까지도 이익을 내더라도 그 이익의 또 일정 부분을 다시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식으로 예. 지금 미국도 국익 위주로 해서 한국에 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라든가 안보적 외교의 이득 카드가 없습니다. 현재 미중 갈등 그리고 러시아까지 서로 경쟁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가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까 뭐 이도원 이 대변인도 나와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듯이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는 많아지겠지만 실질적인 성과 내기 어렵습니다. 일본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역 역조고 이 일본과의 산업과의 구조에서 이미 고착화돼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따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일본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 상황도. 그래서 저는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라든가 미국이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카드로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활용해야 되고 야당의 이 반대 목소리도 거기에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예.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져오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대우는 상당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왜냐? 미국과 일본의 종속된 구조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선거에서 지금 트럼프가 더 앞선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절박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자국 중심의 국익으로 갈 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따내야 된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외교 관계자들 총력전을 펼쳐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교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네. 관계를 그러니까 종속 관계로 자꾸 인식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어떤 인식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소리가 적어지기 때문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뜨거운 토론이었는데 외교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각 당내 상황 하나씩 짚어보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당대표 레이스는 무사히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원내사령탑에 대한 레이스 이제 슬슬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인물들이 지금 좀 움직임이 있는지도 짚어주시고요.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잘 모르겠고 지금 현재 예. 뭐 보니까 수도권에서 김학용 의원, 윤상현 의원, 영남권에서 윤재욱, 박대출 의원 이렇게 뭐 하마평에 오른다 이렇게 예, 나와 예,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사실 수도권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당내에서 거론되는 인사들 중에는 수도권 출신 의원님들이 좀 유리하지 않겠냐 뭐 이런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그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투표는 되게 친소 관계도 중요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 자신들 그럽니다. 그 원내대표 선거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예측하기 쉽지 않다 생각되고 또 구체적으로다가 입후보를 해서 구체적인 선거 구도가 되어야지 아마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다만 이제 네. 어쨌든 김기현 그 당 대표가 예, PK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수도권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세컨맨이라 하죠. 이제 2인자인 원내대표는 수도권에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어떤 선거 구도적인 차원에서의 이야기들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예.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 안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 상황은 어떤지 좀 볼까요? 총선을 앞두고 좀 이재명 대표의 거취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총선 승리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라고 이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이걸 두고도 좀 해석이 분분한가 봐요. 그러니까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예.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친명계 의원들 그리고 비판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비명계나 반명계 의원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 뉘앙스를 놓고 이제 서로 해석 차이가 자신들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예. 저는 그 문면 그대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민생 정책을 개발하고 또 여러 의원들, 소위 말하는 비명계라고 하는 의원들도 만나고 또 새로운 뭐 더 좋은 미래라든가 또 민평년이라든가 이런 예. 의원들 지금 만남을 계속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가지면서 당내 의견 수렴하고 다수의 목소리들 결국 일부 분들이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당내 당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의견들이 국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또 실제로는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총선 승리를 지금 목숨처럼 갖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여권에서도 윤심을 주로 보는 것이고 네. 야권에서도 이재명 대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제 대표가 뭔가를 내려놔야 된다. 뭐 사퇴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그 목소리가 많이 커지지는 않는다. 일부 분들의 목소리는 크지만 사실은 다수의 많은 분들이 요즘 뭐 개혁의 딸들도 이재명 대표의 얘기에 따라서 과거처럼 공격적인 행동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당내에서 구심점을 잡아가고 민생 정책 내놓고 또 좋은 인재 발탁하고 하면서 총선 준비에 매진하다 보면은 당내 구심점 그리고 리더십이 확립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풍파는 있겠지만 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 가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재명 네. 대표는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을 던지는 것을 포함해 아마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송태영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